자, 안녕하세요. 운동역학의 이성렬입니다. 2026년 2급 생활스포츠 지도자 대비 핵심 특강 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테마 다섯 번째, 운동역학의 어떤 스포츠 적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어떤 그동안의 어떤 기출의 어떤 유형을 봤을 때 가장 많이 출제된 어떤 부분들이 바로 운동역학의 어떤 스포츠 적용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가장 많이 출제됐다고 저희가 통계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운동역학에서 고득점을 낳는 어떤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마찬가지로 선운동 그리고 각운동에 대해서 각각의 운동역학적인 분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운동역학적 분석이라고 하면은 앞에 그 운동학적 분석과는 다르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개념을 중점으로 다루는 게 선운동의 어떤 운동학적 분석이었잖아요. 이 운동역학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의 원이 되는 힘을 힘을 연구하는 부분을 바로 운동역학적 분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배운 것들은 선운동 그리고 뒤에 나오는 각운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회전운동 이런 것들이 힘에 대한 개념으로서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게 되면은 힘의 어떤 정의와 어떤 단위에 대해서 나오고 힘의 어떤 정의 및 특성에 대해서 나온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읽어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운동체의 운동을 유발하는 근원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다시 말해서 원인이죠. 원인입니다. 원인. 그 작용 효과는 운동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형태의 변화에서도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학적인 분석 그리고 운동역학적 분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운동학적인 분석이라는 것은 움직임의 어떤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에 있어서 결과적인 것들은 바로 운동학적인 분석, 운동역학적인 분석은 뭐예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힘에 대한 부분들을 분석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용에 대한 효과는 운동 상태에서뿐만 아니라 형태에서의 변화에도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이나 물체를 밀거나 당겨서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어떤 그러한 경향들을 어떤 우리 힘의 어떤 특성에 있어서 나타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3번에 나타나는 부분들이 어떤 운동 상황에서 어떤 그 나타나는 어떤 힘의 어떤 작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첫째로 보게 되면은 정지해 있는 어떤 물체를 또 움직이게 하거나 어떤 그 움직이고 있는 물체를 어떤 속도의 방향과 변화를 주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물체의 형태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바로 힘에 대한 어떤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결국 중요한 거는 그 물체가 가진 어떤 관성 이상의 힘을 작용해야지만 반드시 1, 2, 3번에 대한 내용들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어떤 물체가 있다 가정을 했을 때,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무게가 70kg라고 했을 때, 이 무게를 이동시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 작용하는 힘은 70kg 이상의 어떤 힘이 작용되었을 때 그 물체가 움직이거나 어떤 형태의 어떤 속도가 변하거나 어떤 형태를 변화시키는 것들이 바로 작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힘의 단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힘이라는 것은 우리 물리학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공식에 대한 부분들, 제가 예전에도 또 설명을 드렸었는데 F는 ma라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F라는 것은 결국 힘에 대한 부분이고, M은 뭐죠? 질량이에요. 질량. 그리고 A는 가속도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힘과 대한 부분들은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것이 바로 힘에 대한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뉴턴과 킬로그램 그리고 킬로그램 중에 대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보았던 그 내용들 기억을 하시죠? 그래서 뉴턴과 킬로그램 중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3번에 보면은 뉴턴과 그리고 킬로그램 중에 대해서, 킬로그램 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좀 보도록 할게요. 뉴턴이라는 것은 물체의 힘이 작용할 때
속력이 변하는 정도를 비교해서 약속한 어떤 힘의 단위라고 얘기를 해주는 절대 단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킬로그램 힘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의 어떤 중력과 관련된 무게의 단위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힘이라는 것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의 어떤 공식을 가진다. 물리량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공식에 대한 형태를 가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 힘의 단위가 킬로그램 힘 그리고 뉴턴이 있지만 사실 제일 어떤 많이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 뉴턴이 나온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힘의 효과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힘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것들을 가지면 추진력과 저항력을 가지게 됩니다. 추진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운동을 유발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항력이라는 것은 반대로 그 운동하고 있는 무언가 그리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의 어떤 힘을 방해하는 힘을 저항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 결국 선운동 그리고 각운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래서 토크, 회전력에도 해당되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힘의 어떤 벡터적인 어떤 특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벡터라는 것은 물리량을 표시하는 어떤 형태의 방법이라고 말씀이 드렸고, 그 반대되는 개념이 스칼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성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스칼라라는 것은 단순하게 크기만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힘의 어떤 벡터의 개념 표기 보게 되면은 기출의 어떤 빈도가 제법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내용들은 굉장히 이제 배우시면서 물론 지문으로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도, 가속도 우리 앞에서 배웠었죠. 벡터의 특성을 가지는 물리적인 어떤 특성에 대한 물리량들. 그래서 힘의 크기 외에도 작용하는 방향 및 방향을 지정해야 하는 벡터량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힘이라고 하면은 벡터의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두 개의 특성을 알고 있죠.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밑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힘의 크기와 그 다음에 방향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나타날 수 있는데, 힘의 어떤 부분들은 결국 작용점을 가진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힘의 시작되는 지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와 같다. 그래서 작용점이 있고 그 작용점에 대한 부분들을 선으로서, 그러니까 힘의 크기를 이와 같이 포기하고 그 방향성은 이와 같은 화살표로 나타내는 것이 어떤 벡터에 대한 부분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게 크기와 가진 방향성을 가진 거고, 그걸 힘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나타나는데, 힘은 힘의 어떤 작용점과 힘의 어떤 크기와 방향성을 이와 같이도 표현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힘의 합성과 분해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사실 아직까지 직접적으로 밑에 나왔던 루트 뭐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로서는 나온 적은 없어요. 계산으로서. 근데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시간이 좀 부족하시고 어떤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많이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게, 힘은 결국 합성과 분해가 된다. 요 내용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힘은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그 내용을 곧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의 합성이라는 것은 어떤 동일선상에 있는 경우 같은 방향은 두 개의 크기를 합한 값이고, 반대 방향은 두 값을 합한 절대값으로 표기를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하고 똑같은 방향으로서 어떤 크기를 향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두 가지를 더하게 되면은 어떤 힘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이것을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서 그걸 더한 것이 어떤 표기한 게 합한 절대값이 힘의 합성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방향성이 서로 다른 경우예요. 다른 경우에는 사실 좀 뭔가 코사인, 사인 어떤 이런 삼각함수의 내용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내용까지 다루게 되면은 너무 많은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과감하게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을 이루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90도가 이루는 경우에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사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지만, 일반각을 이룰 때는 이와 같은 어떤 공식을 통해 가지고 값을 구해야 한다라는 것을 한 번쯤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 이런 문제, 요거가 적용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서 아마 출제된 문제가 없을 텐데 그래도 한번은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뒤에 또 나오기도 하겠지만 여기 부분은 합성, 힘은 합성이 가능하다, 또 분해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뒤에 한번 마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은 또 분해가 가능하다. 힘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벡터는 수평 성분과 수직 성분으로 각각 나누어지는데 하나의 벡터를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누는 것을 뭐라고 한다? 분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평 성분 그리고 수직 성분에 대한 내용들 우리 좀 자세히 생각해 보면 어디서 나왔냐면 포물선의 어떤 부분에서 나왔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을 할 때 포물선 운동하는 물체는 수직으로의 속도도 가지고 수평으로의 속도도 가진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수평 성분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도 어떤 코사인의 각도의 값을 가지는데 이때 바로 수평 성분이 된다. 그리고 수직 성분은 사인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 이와 같은 수평 성분 같은 경우는 코사인의 값을 가진다. 그 다음에 수직 성분 같은 경우는 사인에 대한 값을 가진다라는 삼각함수에서 요것까지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각각 어떤 힘에 대한 것들은 분해가 가능하다, 수직으로 가능하고 수평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힘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봤고, 힘이라는 것은 결국 어떠한 특성을 가진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단위는 뉴턴을 많이 쓰게 되고, 힘이라는 것은 어떤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것이 바로 힘이 된다는 것을 또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힘이라는 것은 벡터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크기와 방향성이 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어떤 힘의 어떤 정의와 특성에서 우리가 배웠던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힘의 어떤 종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힘이라는 것은 어떤 다양한 어떤 종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게 근력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근력은 대표적인 내력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힘을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력과 외력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내력이라는 것은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을 우리가 내력이라고 하고요. 몸 외부에서 어떤 환경과의 작용으로서 발생하는 힘을 우리가 외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력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몸에 있는 근육의 어떤 수축에 의해서 생기는 근육의 힘을 우리가 근력이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결국 최대 어떤 수축 시 발생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절대 근력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수축의 종류에 대한 내용들이 옆에 보시면은 나오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등척성 수축, 신장성 수축, 그리고 단축성 수축에 대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수축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생리학을 또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면은 또 약간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등척성 수축이라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짧아지는 그런 수축의 종류예요. 그래서 근육의 길이와 관절의 각도가 변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등척성 수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플랭크 상태의 어떤 부분들이 바로 등척성 수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플랭크를 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뭐 쪼그려 그 의자, 투명 의자 하는 것들, 이것들이 대표적인 등척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또 우리 벌 주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것이 또 등척성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은 어떤 신장성 운동과 단축성 운동이 있는데, 말 그대로 신장성의 운동이라는 것은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형태를 바로 신장성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장성 운동 같은 경우는 역학적인 운동으로 봤을 때 어떤 값을 가진다? 음의 값을 가지는 것이 신장성 수축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떤 형태로서 설명을 드리면은 점프 후 착지 시 햄스트링의 근육의 어떤 작용을 우리가 신장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단축성 수축 같은 경우는 근육의 어떤 길이가 짧아지면서 힘이 발생하는 동작이고, 이게 바로 일반적인 어떤 양의 값을 가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점프 시 대퇴사두근에 어떤 작용하는 근육의 크기를 바로 우리가 단축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이라는 것은 더
큰 의미로 보게 되면 등장성 수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앞에서 보았던 증척성 수축은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 어떤 값의 어떤 수축의 종류, 등장성 수축은 신장성 수축과 단축성 수축이 있고, 신장성 수축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 단축성 수축 같은 경우는 근육의 길이가 짧아지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 그래서 근력이라는 것은 우리 어떤 내력과 외력에 있어서 내력의 형태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수축의 종류는 이와 같이 크게 등척성, 신장성, 단축성, 더 좀 표현을 하게 되면은 등속성도 있게 되는데, 요 정도에 대한 종류, 그리고 신장성은 마이너스에 대한 어떤 값을 가지게 된다. 단축성 같은 경우는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중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의 어떤 만류 인력과 자전에 의한 어떤 원심력을 합한 힘을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나 일상생활에 작용하는 주요한 외적 힘, 대표적인 우리 중력이라고 하면 외적 힘, 바로 외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외력에 대한 힘이고, 물체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고, 고도나 지역에 따라서 그 크기는 다르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도, 우리 지구에서 가장 적은 어떤 적도나 각각 어떤 피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북극점, 남극점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력에 대한 크기 9.8 m/s의 제곱에 대한 값이 조금씩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3번에 보게 되면은 물체의 질량과 중력과 속도의 곱수로 나타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요 중력과 속도의 값이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적도나 그다음에 남극점, 북극점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물체가 공중으로 떠오른다고 했을 때, 떠올랐을 때 이때 뭐가 영향을 받죠? 바로 중력에 대한 영향을 받고,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가시화시켜서 말 그대로 이론화시킨 사람이 뭐예요? 결국 뉴턴이라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어떠한 그 이유로 저 사과는 떨어지는 것일까라는 어떤 궁금증을 가지게 되고, 그 궁금증이 바로 결국 뉴턴이 많은 어떤 물리학적인 어떤 중요한 이론들을 발견하는 어떤 중요한 시작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물체가 공중으로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중력과 속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가 이제 대표적인 근력과 중력이라는 부분이 각각 근력은 내력, 중력은 외력이라고 해서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어떤 차이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의 종류에서 내력이라고 하면은 근력이다, 외력이라고 하면은 그 다양한 것들이 또 있지만 일반적으로 또 중력이라는 개념을 가장 많이 다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찰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물체를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어떤 반대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마찰력이라는 것은 마찰계수라는 거에다가 수직발력, 반작용의 힘을 곱한 값을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해주고 있고, 각각 그 의미하고 있는 마찰계수하고 수직발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찰계수라는 것은 결국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접촉하는 두 물체 또는 개체의 표면에 상호작용하는 마찰력의 어떤 지표, 수량으로 사용하는 어떤 수를 우리가 마찰계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물체와 그리고 이 바닥과 작용하는 이 부분에 작용하는 어떤 마찰력의 어떤 크기를 어떤 숫자로 어떤 사용하는 지표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마찰계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수직발력 또는 어떤 반작용의 힘은 일정하게 접촉하는 두 개체의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무게로 인해서 이와 같은 화살표에 어떤 힘이 작용하게 되는데, 그 힘이 작용하는 만큼 어떠한 힘이 발생하게 돼요? 바로 반대되는 힘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직발력 또는 지면 반발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밑으로 내려가는 힘을 수직발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반대되는 힘을 반작용의 힘으로 인한 지면발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6번에 보게 되면 지면발력 같은 경우는 물체가 지면에 이 무게로 인해서 힘을 가할 때, 지면이 반대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지면 반발력, 지면 또 발력이라고 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마찰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마찰계수에다가 수직발력, 다시 말해서 반작용의 힘을 값을 값한 것이 바로 마찰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마찰계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마찰력은 증가하겠죠. 마찬가지로 수직발력, 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무게가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마찰력도 같이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마찰계수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같은 어떤 물건이라고 했을 때, 신발이라고 봤을 때 어떤 신발 같은 경우는 스파이크라고 하죠. 축구화에서 어떤 튀어나온 스파이크가 있고 어떤 부분은 밋밋한 부분이라고 했을 때 당연히 어떤 부분이 마찰계수가 높겠어요? 스파이크나 어떤 밑에 어떤 부분들이 더 어떤 뭐랄까요? 까끌까끌한 부분들이 마찰계수가 높을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수직발력이라는 것은 무게가 더 많이 나가면 나갈수록 마찰력도 더 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스노우 타이어라고 하면은 단순하게 마찰계수가 크기 때문에 스노우 타이어가 어떤 그 눈 속 상황에서 타이어의 어떤 사고를 예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노우 타이어가 또 가지고 있는 어떤 마찰력을 높이는 어떤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큼 무게가 많이 나간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수직발력에 대한 크기가 크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스노우 타이어를 끼게 되면은 연비가 많이 나오게 되죠. 왜냐면은 그 자동차의 무게가 늘어나기 때문에, 왜냐 바이크의 무게가 높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좀 약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두 개체의 표면 사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마찰력의 최대량을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운동 마찰력이라는 것은 운동하는 동안 두 개체의 표면 사이에 발생하는 일정한 크기의 마찰력을 운동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이 그래프로서 좀 표현을 하자고 하면은 이와 같은 Y축은 마찰력, 여기는 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색깔 한번 바꿔볼게요. 자, 어떤 마찰력의 어떤 힘의 작용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 그 이중주차 되어 있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중주차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가 이렇게 놓여 있다고 했을 때, 한 3대 정도 놓여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차가 이중으로 차를 막고 있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기에서는 드라이브로 해놓고 우리가 이 차를 밀게 해주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밀게 되면은 이 차를 빼는 경우를 우리가 보통 이중주차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차를 밀기 위해서 힘을 딱 작용하게 되면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무게와 어떤 마찰 계수로 인해서 이 물체가 어느 정도의 이렇게 계속해서 마찰력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축 같은 경우는 마찰력, X축 같은 경우는 시간인데, 이와 같이 이제 올라가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정지되어 있는 그 자동차가 딱 움직이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얘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표현하게 되면은 딱 내려가고, 일정한 힘을 주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 위에 어떤 꼭지점에 작용하는 부분이 결국 뭐냐면 최대 정지 마찰력이에요. 그리고 일선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운동 마찰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물체를 움직이기 직전까지 작용하는 어떤 마찰력에 대한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운동 마찰력이라는 것은 운동하면서 작용되는 마찰력의 크기를 마찰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운동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지 마찰력이라는 것은 결국 정지해 있는 두 물체의 접촉면 사이에 존재하며 운동의 시작을 방해하는 저항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지금 제가 그린 그래프에서 나타난 것처럼 요 지금 최대 직전까지 작용하는 것이 바로 정지 마찰력, 그리고 이 꼭지점에 대한 부분들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체가 접촉한 상태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뒤로부터 작용하는 것이 바로 미끄럼 마찰력 또는 운동 마찰력이라는 동의어가 있는데, 바로 운동 마찰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끄럼 마찰력을 극대화하는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핸드볼의 송진가루, 어떤 그 탄막가루라고 얘기하죠. 그런 부분을 그 철봉을 잡게 되면은 철봉에 어떤 미끄럼이 좀 덜하는 경우들, 결국 마찰력을 증가시키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100m 뭐 스파이크화나 축구에서의 어떤 스파이크나 스터드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런 부분 튀어나온 부분들, 모서리 같이 튀어나온 부분들이
결국 마찰력을 증가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썰매나 스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감소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마찰력에 대한, 그러니까 운동 마찰력에 대한 크기를 오히려 최소화시키는 부분들이 바로 썰매나 스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썰매나 스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잘 움직여 눈 위에서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름 마찰력이 일어나는데, 구름 마찰력 같은 경우는 비가 왔을 경우나 어떤 타이어의 어떤 형태에 따라서 좀 나타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공이나 바퀴 같은 물체가 지지하거나 접촉하는 어떤 면 위를 구를 때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물체의 형태가 접촉면에서 변형됨으로써 생기는 마찰력에 대한 크기를 구름 마찰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구름 마찰력이 어떤 큰 경우, 구름 마찰력이 큰 경우는 어떤 젖은 잔디, 폭이 넓은 타이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빗속에서 갑자기 수막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수막 현상이 대표적인 어떤 구름 마찰력의 어떤 형태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로 어떤 수막 현상이 없는, 말 그대로 마찰력이 작은 어떤 예시라고 하면은 마른 잔디나 폭이 좁은 어떤 타이어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구름 마찰력이 어떤 적게 발생하는 어떤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좀 잘 확인을 해주시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밑에 나오는 마찰력의 특징입니다. 요게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에 많이 나온 부분들이 바로 이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림에서도 나왔겠지만 기억에 보면은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항상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와 같이 최대 정지 마찰력이 여기 있고, 그리고 요 부분들이 바로 운동 마찰력이죠. 그러면은 항상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항상 크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런 식으로 외워야 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찰력이라는 부분들이 추진력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마찰력 자체가 추진력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우리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이제 같은 바닥이라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은 눈에서 출발하고 어떤 사람은 흙으로 출발한다고 했을 때 어느 쪽이 더 마찰 계수가 높나요? 당연히 흙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마찰 계수가 더 높고, 거기서는 더 치고 나가는 어떤 힘이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마찰력이라는 것이 결국 추진력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자, 디귿에 보게 되면은 접촉면의 형태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내가 지금 어느 바닥을 밟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흙바닥을 밟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눈이나 얼음 위를 밟고 있느냐, 어느 쪽이 더 마찰 계수가 더 크겠어요. 당연히 흙으로 밟고 있는 쪽이 마찰 계수가 훨씬 더 높을 것이고, 눈을 밟고 있는 쪽이 마찰 계수에 대한 크기가 훨씬 더 작을 겁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접촉면의 형태는 결국 마찰 계수와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리을 같은 경우는 물체가 어떤 무거울수록 뭐가 증가하게 된다? 마찰력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직 발력 또 지면 반발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아까 우리 그림에서도 보았듯이 물체가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그 수직 발력은 증가하게 되고, 우리가 마찰력을 구하는 값은 수직 발력에다가 마찰 계수를 곱한 값이기 때문에 결국 수직 발력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마찰력도 어떻게 된다? 같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합니다. 미음에 보게 되면은 물체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무슨 말이냐? 내 물체가 이와 같이 앞으로 운동을 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때 바닥을 이렇게 있을 때 바닥이나 지면과 맞대어 있을 때 이때의 마찰력은 같은 방향으로 생기지 않는다. 마찰력은 무조건 어떤 방향으로 생긴다? 반대 방향으로 생긴다는 것이 바로 마찰력의 어떤 중요한 반대 방향의 원리성에 대한 부분이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비긋에 보게 되면은 이것도 한 번도 지금 나온 게 아니고 이제 질문으로서 나온 적이 있는데, 미끄럼 마찰력보다 구름 마찰력이 항상 더 작다라는 내용들도, 요 내용들도 주의 깊게 학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찰력의 특징이 어찌 보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찰력의 질문으로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요번에 또 나오지는 않았지만 이 마찰력에 대한 부분들은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찰력에 대한 내용들 좀 많이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력이라는 것은 물체를 어떤 둘러싼 물이나 공기와 같은 유체가 물체를 위로 밀어 올리는 어떤 힘의 형태를 부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방향은 어떻게 된다? 수직이고 크기는 유체와 같은 것을 부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만히 물속에서 허우적대지 않고 있게 되면은 몸이 떠오르는 현상, 이것들이 결국 부력에 대한 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물이나 공기 중에도 물체가 뜨는 원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특히 수중에서 물에 잠긴 어떤 신체의 부피에 비례해서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증가하게 된다. 요거 좀 잘 기억해 두시죠. 역학에서 그 스포츠 지도사 문제 중에 이런 어떤 비례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시험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좀 잘 알아주시고, 말 그대로 신체에 대한 부피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비례하게 되고, 반대로 그 신체에 대한 부피가 적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 그 부력에 대한 크기는 감소해서 더 부력의 작용이 적으니까 가라앉게 된다, 물속에서. 이런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유체의 어떤 밀도가 커질수록 부력은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력은 작아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좀 잘 또 기억해 두시고, 마지막에 보면은 부력의 중심의 위치는 수중에서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변화한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생각해 보시면은 싱크로나이즈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어떤 다양한 어떤 모습들과 어떤 예술적인 모습들을 취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막 다양하게 자세를 취할 때 어떤 부력의 어떤 그때마다 어떤 부력의 어떤 그 위치는, 그러니까 부력에 대한 중심의 위치는 그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에 따라서 변화하고 달라진다는 것들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항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력이라는 것은 유체에서 이동하는 물체가 운동의 방향의 정면으로 받게 되는 힘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항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또 바람에 대한 영향이 바로 대표적인 어떤 항력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항력이라는 것은 어떤 이동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동의 방향에서 물체의 단면적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리고 이동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력 같은 걸 줄이기 위해서 과거에는 자동차의 어떤 모델들이 이와 같은 각진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람에 대한 어떤 영향을 받게 되면은 이 각진 부분들이 다 몸으로써, 그러니까 자동차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니까 어떤 항력에 대한 크기가 높아지고, 어떤 연비적인 측면에서 좀 약간 비효율적이라면 요즘은 다 어떤 자동차 형태가 이와 같은 어떤 유선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유선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바람이 오게 되면은 이것들을 웬만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버리게 하는 것이 항력에 대한 어떤 우리가 부분들을 줄일 수 있는 어떤 산업 어떤 디자인에 대한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방향에서 본 단면적의 크기에 비례한다. 결국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들이 점점 이제 어떤 사각형이나 어떤 면적이 크면 클수록 비례하지만, 이와 같이 약간 유선형으로 이 말 그대로 이 크기를 어떤 줄이면 줄일수록,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그 항력의 크기를 줄일 수 있게 어떤 유선형의 형태를 취하면 취할수록 그 항력의 크기는 감소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우리 이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제가 어떤 스포츠 말고 어떤 산업적인 부분들 말씀드렸는데, 우리 골프공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골프공이 이런 식으로 좀 구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이와 같이 어떤 조금씩 보게 되면은 홈이 파져 있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딤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딤플. 이 딤플이 있게 됨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항력에 대한 크기를 줄이고 골프공의 비거리를 높이는 게 바로 이런 형태의 어떤 항력의 형태를 줄이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어떤 예시를 보게 되면은 파도와 같이 물과 공기의 접촉면에 형성된 난류에 의해서 또 발생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양력인데요. 양력이라는 것은 뭐게 되면은 이동하는 물체 주변의 유체, 예를 들어 어떤 공기와의 어떤 상대 속도 차이에 의해서 물체의 이동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양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유체의 어떤 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그 유체에 작용하는
압력이 감소한다. 이거 시험에 나온 부분이에요. 그래서 육체의 속도가 감소하면 감소할수록 그 압력은 증가한다. 이거를 우리가 뭘 한다? 베르누이의 원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떤 지문으로서 나온 어떤 내용들인데 한 번씩 더 읽어보면서 학습을 할게요. 3번에 보면은 물체의 모양과 회전은 공기의 흐름의 모양과 회전은 흐름의 형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인체는 결국 자세에 따라서 양력의 크기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에 보면은 물체의 중심선과 진행하는 방향이 이루는 공격각에 의해서 또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에서 투구 시 공에 어떤 회전을 넣어서 만드는 공이 어떤 변화구 중에 커브가 있는데 이것이 결국 양력의 작용이고 그 양력의 작용을 좀 더 효과로서 어떤 원리로서 얘기한 게 바로 마그누스의 효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그누스의 효과는 2023년까지 출제되고 지금까지 총 3번 출제된 내용인데 말 그대로 공의 회전에 의해서 그로 인해 가지고 양력의 어떤 서로 간의 크기의 어떤 차이가 공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의 차이의 발생으로 인해서 어떤 그 양력의 작용의 어떤 방향성이 달라진다는 것이 마그누스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보통 이제 그 탁구를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탁구의 어떤 드라이브나 우리 커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회전하는 공의 이동 시 공의 한 부분은 회전 방향과 공기의 흐름이 충돌하게 되어 속도가 낮고 어떤 한 높은 지점을 형성하게 되고 그 반대 부분은 이와 다르게 공기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고 속도가 높고 압력이 낮은 지점을 형성하는데 이로 인해 압력이 높은 어떤 지점에서 낮은 지점으로 공이 이동하는 현상, 그것을 바로 마그누스의 효과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거를 2번과 3번에서는 약간 글로서 표현하게 됐는데 저는 바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돼가지고 이 글에 대한 내용들을 그림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은 2번과 3번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공이 회전을 할 때 어떠한 식으로 마그누스의 힘이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공이 이와 같이 앞으로 나가고 있죠. 앞으로 나가고 있고 공의 회전은 이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공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을 때 공기의 흐름은 이와 같이 지금 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 공기의 흐름과 공의 어떤 회전 방향이 여기 윗부분에서는 충돌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이 회전 방향과 어떤 공기의 흐름이 밑부분에서는 그대로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윗부분에서는 충돌로 인해서 어떤 공의 어떤 회전의 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저속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는 공의 어떤 부분들이 빠르게 회전하기 때문에 고속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윗부분은 고기압이 형성이 되고 밑부분은 저기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 마그누스의 힘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아래의 형태의 힘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우리 이런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탑스핀에 있어서의 어떤 마그누스의 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와 반대로 이게 이제 이 앞부분이 보통 탁구에 있어서의 어떤 드라이브의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게 되면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공이 나가면서 회전을 걸려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반대로 이 백스핀 같은 경우는 탁구를 치면은 커트예요. 커트에 대한 부분인데 이와 반대로 얘가 지금 이쪽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근데 공의 진행 방향은 이쪽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공기의 흐름과 그 다음에 윗부분의 회전 방향은 같은 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빠르게 회전할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저기압이 형성될 겁니다. 밑부분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공이 회전하면서 공기의 흐름과 충돌하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여기에는 공이 좀 느리게 회전을 하면서 고기압이 형성되어 있죠. 그러면은 밑에는 고기압, 위에는 저기압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의 어떤 회전 방향, 그러니까 공의 어떤 마그누스의 힘의 작용은 아까 앞에서와는 다르게 위에서 아래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마그누스에 대한 어떤 형태의 설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우리가 보는 양력의 대표적인 어떤 형태의 설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압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압력.
자, 압력이라는 것은 어떤 면적, 말 그대로 면적에 분포되어 있는 어떤 힘으로 정의하는 것이 압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압력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결국 힘을 면적으로 나타냈을 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압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되면은 2번에 면적이 커지면 커질수록 압력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는, 반비례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 그 압력이, 그리고 반대로 면적이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은 커지는 어떤 비례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결국 너무나도 이제 당연한 건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어떤 이렇게 때린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고, 민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넓은 면적으로 손을 미는 것보다는, 같은 힘이라고 했을 때 넓은 어떤 손으로 미는 것보다는 한 손으로 집중을 해서 면적을 줄인 다음에 미는 것이 좀 더 압력이 크게 발생을 할 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에 대한 내용들이 2번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단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단위는 뉴턴 미터 퍼 제곱, 그다음에 파스칼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1파스칼은 1뉴턴 퍼 미터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유도에서 낙법으로 신체가 지면에 닿은 면적을 늘려 압력을 감소시키거나, 복싱에서 주먹을 비껴 맞도록 하여 타격 면적을 늘리고 압력을 감소시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낙법을 치는 것은 곧바로 몸에 오는 어떤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면적을 넓게 해서 그 압력을 감소시키는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복싱에서 일부러 정타를 맞는 것이 아닌 최대한 어떤 그 고개를 흘리면서 면적을 넓게 하는 것도, 면적을 늘리면서 압력을 감소시키는 것도 기술적인 어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역학적인 어떤 부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학적 부하에 대한 부분들은 이번 연도에 처음으로 나온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역학적 부하 같은 경우는 신체에 어떤 가해지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나 어떤 그 변형을 의미하는 것이 역학적 부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각각 4가지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 인장 응력, 압축 응력, 휨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전단 응력 같은 경우는 어떤 물체가 이와 같이 있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이 비대칭적으로 가해지는 어떤 힘의 크기를 우리가 전당 응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인장 응력 같은 경우는 색깔을 달리 해볼게요. 인장 응력 같은 경우는 같은 어떤 대칭적이지만 이와 같이 힘이 반대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인장 응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또 압축 응력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같은 대칭적으로 힘이 이와 같이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압축 응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마지막으로 휨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어떤 힘이 휘어질 수 있게 작용하는 어떤 부분들을 바로 휨 또는 밴딩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이 윗부분에서는, 요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윗부분에서는 늘어지는, 다시 말해서 인장 응력이 작용하게 되고, 이 부분은 인장 응력이 작용하게 되고, 요 밑부분에서는 뭐가 작용하게 돼요? 압축 응력이 작용한다는 것이 바로 휨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에서 벗어나는 두 힘이 가해져서 한쪽에는 인장 응력, 다른 한쪽에는 압축 응력이 발생하는 어떤 힘을 바로 우리가 휨이라고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역학적 부하의 종류, 전단 응력, 인장 응력, 압축 응력, 휨, 일단 그림으로서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지만, 요 그림으로서 말고도 글로서도 어떤 식으로 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어떤 뉴턴의 어떤 운동 역학적인 법칙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할게요. 뉴턴의 운동합체 법칙, 그리고 우리는 지금 선운동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뉴턴의 선운동의 법칙은 크게 3가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관성의 법칙은 그 숫자로서 1법칙,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법칙, 3법칙 나와 있는데, 요 순서에 따라서 1법칙이 뭐고 2법칙이 뭔지고 이런 내용들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관성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버스를 우리가 출발을 하거나 갑자기 급정거를 했을 때
나는 그 버스가 급정거를 하게 되면 갑자기 몸이 확 뒤로 젖혀지는 경우 있죠. 이런 게 대표적인 어떤 관성의 법칙에 어떤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성이라는 말 자체가 결국 어떤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어떤 성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성이랑 결국 영향을 받는 게 우리 몸에서 질량이에요.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몸이 같은 힘이라고 했으면은 70kg에 있는 사람과 100kg에 있는 사람, 이 같은 힘을 낸다고 했을 때 70kg과 100kg의 사람 누가 더 달리기를 빨리 할지 생각을 해보면은 70kg에 있는 사람이 더 빨리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이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70kg에 있는 사람이 관성에 대한 크기가 더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관성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약간 좀 저항하려는 어떤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부분이고, 그리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은 어떤 외력에 대한 크기가 어떤 작용하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어떤 형태의 어떤 법칙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관성의 법칙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가속도의 법칙, 제2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어떤 그 힘은 그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가속도를 유발하고 작용하는 힘의 직선 방향을 향해서 일어나고 질량에 반비례하는 크기의 가속도를 유발시킨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말로서 표현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지금 우리가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금 힘의 어떤 공식을 조금만 틀어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공식이 나오게 됩니다. 가속도는 질량분의 어떤 힘의 값을 나타내게 되는데, 결국 힘의 크기에 일단은 비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가속도는 힘이 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게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가속도도 같이 유발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작용한 힘의 직선 방향을 무조건 향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질량. 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는 작아지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가속도의 크기는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마지막에 대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속도의 법칙은 이와 같은 네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것들을 공식의 어떤 이항으로서 또 설명을 또 추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자, 3번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어떤 한 물체에 힘을 작용하게 되면은 다른 물체로 힘을 작용한 물체의 크기가 같고 방향은 어떠다? 방향은 반대인 어떤 힘이 작용한다는 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닥에 어떤 지면에 이런 식으로 어떤 힘을 작용했다고 하면은 방향은 반대인 어떤 힘이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와 같이 힘이 작용하게 되면은 그와 반대되는 힘이 이와 같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좀 표현은 좀 어려운데, 이와 같이 수직으로 아래로 작용하게 되면은 그 위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 어떤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힘을 얼마큼의 힘을 5kg의 힘을 작용했다고 하면은 나도 그 반대되는 어떤 5kg의 힘을 작용을 받는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농구공이나 어떤 배구공이나 어떤 물체를 튀기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운동량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단 운동량에 대한 개념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운동량이라는 것은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 m에다가 v를 곱한 값이 바로 뭐가 된다? 운동량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 밑에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하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운동량이 나오게 되고, 결국 이 질량을 증가시키게 되면은 운동량도 증가하게 되고, 속도를 증가시키게 되면 운동량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에 캐치해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질량을 증가시키거나 질량이 일정할 때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운동량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질량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면은 당연히 속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운동량을 유일하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결국 이번에, 그러니까 니은에 보게 되면은 인체의 어떤 3종 질의, 우리 몸의 어떤 신체의 대부분 질의 형태는 3종 질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 속도가 일정할 때, 고정되어 있을 때 회전 반경의 크기를 크게 해가지고 선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어떤 반지름을 가지고 이만큼만 회전하는 방면에 어떤 사람은 이만큼의 부분을 가지고 회전을 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둘 사이에 어떤 이 각속도, 요 회전하는 어떤 각속도에 대한 크기가 같다고 하면은 당연히 요 반지름에 대한 크기, 회전 반경에 대한 크기가 큰 사람이 이 선속도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이 바로 어떤 니은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귿에 보게 되면은 합력에 의해서 진행되는 경우 어떤 수직 속도와 수평 속도, 우리가 운동에 대한 그 속물선 운동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속물선 운동은 크게 두 가지 수평 선분과 수직 선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수평 속도와 수평 속도를 증가시킴으로 해가지고 운동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디귿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충돌 상황에서 두 물체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 두 물체 모두 더 큰 운동량을 가진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움직인다. 다시 말해서 얘하고 서로 간에 충돌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어느 한쪽이 더 큰 쪽으로 그 어떤 운동량을 가진 쪽으로 운동 방향을 움직인다는 것이 바로 리글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운동량은 결국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값이고, 질량과 속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운동량도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두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제 충격량에 대해서 좀 알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격량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2017년, 18, 19, 20 지금까지 한 번도 지금 출제가 안 된 적이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요번에도 2025년에 그래프를 통해서 이 충격량에 대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량이 어떠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충격량의 개념부터 좀 알아볼 텐데, 기억에 보게 되면은 일정 시간 동안 어떤 물체에 작용한 힘의 총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충격량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단위는 뉴턴 세크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 운동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충격량이라는 것은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것, 작용 시간을 곱해주는 것,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간을 곱해준 것이 바로 뭐가 된다? 충격량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량이 하나에서 이때 작용한 힘의 크기를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한다? 충격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이와 같이 시간, 이 Y축에는 시간, 그 다음에 X축에는 시간, 그 다음에 Y축에는 이와 같은 힘에 대한 크기가 나왔으면 얘는 지금 충격량에 대한 어떤 문제구나라는 것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귿에 보게 되면은 시간이 당연히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큰 힘을 오랜 물체에 작용할수록 충격량의 어떤 크기는 증가한다는 것이 디귿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간에 대한 힘을 어떤 곡선을 적분한 값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충격량은 이꼬르 뭐다? 운동량의 변화량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충격량을 구하는 공식과 운동량을 구하는 공식을 약간 풀이하게 되면은 결국은 충격량은 꼭 이꼬르 운동량의 변화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나올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것을 그냥 머리에 인지를 하시고,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동량 또는 충격량의 변화량 둘 중에 어느 한쪽의 변화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값은 같이 덩달아서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그래프에 나온 문제가 결국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충격량과 운동량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한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스포츠 상황에서 어떤 충격량에 대한 예시를 들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포츠 상황에서의 충격량입니다. 그래서 육상의 어떤 스타트에서의 충격량 같은 경우는 뭐 번치 스타트, 일롱게이티드 스타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출발이 빠르고 충격량이 작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결국 수평 속도가 출발 이후에 수평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번치 스타트의 어떤 충격량, 운동량의 어떤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롱게이티드 스타트 같은 경우는 출발이 느리고
충격량이 크다. 출발 이후 수평 속도가 빠르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우사인 볼트가 지금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는데, 우사인 볼트가 쓰고 있는 어떤 방법이, 스타트 방법이 일롱게이티드 스타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성에 의해 가지고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게 일롱게이티드 스타트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니은에 보면은 창 던지기에서의 충격량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선운동, 힘을 증가시키거나 힘의 작용 시간을 길게 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힘을, 그러니까 어떤 물체를 뭐 어떤 멀리 던지거나 있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근력만 높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유연성이 그만큼 있어야 합니다. 유연성이 있는 만큼 그만큼 큰 운동 범위로서 운동할 수 있고, 그만큼 큰 운동 범위는 시간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운동량과 충격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팔의 어떤 근력 분절의 채찍 효과와 팔꿈치를 이용한 어떤 채찍 효과의 극대화를 통해서 후방 경사를 이용한 기저, 인체 분절의 같은 방향 이동, 팔로스로더 같은 동작들은 충격량을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운동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그다음 힘에 대한 부분들을 충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시간과 어떤 힘에 대한 부분들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 나타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각 운동은 나중에 또 배우기도 하겠지만 관성 모멘트의 크기를 크게 하고 각 속도를 크게 해서 토크라는 것은 회전을 가능케 하는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토크를 가능케 해서 그 작용 시간에 대한 크기를 길게 했을 때 결국 충격량의 크기는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것이 각 운동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충격량의 어떤 증가 그리고 충격력의 감소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우리가 이제 IFT라고 말씀드렸죠. 이 충격량 같은 경우는 F, 힘에다가 시간을 곱해준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F가 힘이지만 이 충격량 상황에서는 뭐다? 충격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충격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작용 시간을 단축시키면 시킬수록 충격력은 증가하게 된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를 하냐면 얘를 이항시켜 볼게요. 얘를 그냥 놔둬보고 이 F를 그냥 놔둬보고 T를 시간을 이동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시간을 증가시키면 증가시킬수록 얘는 작아지게 돼요. 그 말 그대로 충격력은 단축시키게 되고,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 얘를 감소시키면 감소시킬수록 얘는 증가하게 되고, 태권도의 권투나 격파하는 거나 권투의 펀치에서 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힘을 전달해 준 것이 충격력을 증가시킨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이제 복싱에서 뭐 끊어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순간적으로 접촉하는 시간을 내가 일부러 땡겨와서 그 시간을 단축시키면 단축시킬수록 충격량은 증가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손의 어떤 강력한 힘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적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어떤 우리 투기 종목에서 복싱에서 나타나는 어떤 충격력을 증가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충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시간을 충격력이 작용되는 어떤 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충격력의 감소는 이와 또 반대겠죠. 작용 시간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것이 바로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어떤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이 뛰기나 멀리 뛰기에서의 어떤 착지, 야구에서의 어떤 공이 캐칭 또는 슬라이딩, 유도의 납법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작용 시간을 어떤 증가시키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구에서 1루수들이 보게 되면은 공을 받을 때 일반적으로 그냥 탁 받지 않고, 물론 태그를 위해서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받으면서 순간적으로 이렇게 뭔가 글러브를 이렇게 한번 챈다고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한번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대로 받게 되면 팔꿈치에 어떤 충격력을 다 받기 때문에 그 충격력을 감소시키는 과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유도에서 회전납법 같은 경우는 결국 몸 안에서의 그 충격력을, 그러니까 넘어지면서 바닥과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충격력에 대한 크기를 회전을 통해서 시간을 증가시켜서 어떤 감소시키는 부분들이 바로 충격력의 감소에 대한 어떤 모습과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의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도 이제 좀 살펴볼 텐데,
이 선운동량의 운동의 법칙은 이번 연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어떤 이론적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외력이 작용하지 않는 한 어떤 한 시스템 내에서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더라도 총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선운동량의 보존의 법칙이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어떤 선운동량의 법칙의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연도에 또 추가된 어떤 선운동량의 법칙은 또 2번이에요. 충돌 시 선운동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두 물체의 전체 운동량의 합은 충돌 전후로 해서 어떻게 됐나? 같다는 것이 바로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충돌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골프의 어떤 상황이라 보시면 되면은 이와 같은 어떤 공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공식이 있다 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임팩트 후, 그 다음에 여기는 임팩트 전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그 골프공에 정지되어 있을 때 골프공이 임팩트 전 상황에서의 어떤 질량과 그 다음에 속도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골프에서의 어떤 클럽에서의 그 임팩트 직전에서의 어떤 질량과 속도를 곱해주고 이 두 개를 더해주게 되면은 임팩트 직전의 어떤 운동량의 값을 구할 수 있고, 임팩트 후에도 이 똑같은 방식으로 서로 간의 어떤 값을 곱해준 다음에 더해주게 되면은 이 전후의 값이 같다는 것이 바로 선운동량 보존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뉴턴의 3법칙 중에 세 번째 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바닥 또는 농구공을 어느 만큼의 힘으로 드리블을 한 만큼 반대로 그만큼의 힘으로써 드리블이 올라온다, 공이 올라온다는 것이 3번 뉴턴의 3번 집중, 결국 선운동량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 대한 내용, 바로 충돌에 대해서 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충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생각하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두 물체가 어떤 부딪히는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돌이라는 것은 뭐 우리 스포츠 상황에서 라켓으로 공을 타격하거나 어떤 선수들끼리 충돌하거나 어떤 공에 바운드되는 어떤 현상들, 이런 것들을 역학적인 측면에서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두 물체가 충돌할 때 각각의 물체는 일시적으로 압축되면서 그 모양의 형태가 변형되죠. 변형되지만 탄성에 의해서 다시 원래 형태로 보고를 하냐는 성질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골프공 같은 경우도 어떤 초고속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그 골프공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대한 모습을 보게 되면 골프공이 굉장히 딱딱해 가지고 그 골프공의 형태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공이 임팩트 되는 순간에, 클럽에 맞는 순간에 공이 말 그대로 찌그러지는 형태가 나타나게 돼요. 그만큼 형태가 변화하게 되고 다시 가지고 있는 그 압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탄성에 의해서 펴지면서 원래대로 돌아가면서 멀리 날아가는 어떤 형태의 부분들이 바로 충돌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번은 어떤 충돌하는 물체의 어떤 재질이나 그 다음에 어떤 온도, 그 다음에 강도 등에 따라서 그 정도가 달라진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어떤 재질의 어떤 물체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그 탄성에 대한 값은 달라지게 되는데, 골프공하고 당연히 뭐 탱탱볼 비교하게 되면은 탱탱볼 같은 경우는 당연히 탄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3번에 대한 내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충돌할 때 그 힘이 약간의 변화가 생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까 앞에서 보았겠지만 운동량의 보존의 법칙에서 골프공이 임팩트 하게 되면은 그 힘이 그대로 전달되기도 하지만, 임팩트 하는 순간에 뭐가 발생하게 되면은 열이나 또는 또 소리로 또 변환되게 하거든요. 그 열이나 소리로 변환되면서 그 소리나 열을 제어하게 되면은 선운동량의 보존의 법칙이 다 완전히 성립이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을 다 에너지화된 것들을 다 더하게 되면은 임팩트 전후로의 어떤 운동량과 그 다음에 그 값들은 동일하다는 것이 바로 그대로 보존된다는 것이 선운동량의 보존의 법칙, 그리고 충돌에 대한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해할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충돌할 때 에너지가 일부가 열이나 몰로 소리 등의 다른 에너지 형태로 변형되지만, 이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모아서 더하게 되면은 결국 그 에너지는 그 원래 값으로 보존된다는 것이 4번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충돌의 형태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충돌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완전 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불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완전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어떤 상대가 어떤 충돌 후에 충돌 후에도 상대 속도와 충돌 전 상대 속도가 같은 경우를 의미해주고 있고, 일반적으로 일단 당구에서 어떤 삐껴 맞지 않고 당구공과 당구공이 일자로 정확히 맞았을 때 나타나는 부분들이 대표적인 완전 탄성 충돌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반발 계수가 이때는 1입니다. 1이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완전 비탄성 충돌, 반발 계수가 0인 부분이고, 어떤 물체가 충돌해서 그 두 물체가 서로 결합돼 버려서 합쳐진 것들을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때 충돌 후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경우를, 그러니까 충돌 전후에 어떤 상대 속도가 발생하지 않고 더 이상의 어떤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양궁이나 사격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어떤 완전 비탄성 충돌의 어떤 형태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때의 반발 계수는 0이 된다는 것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어떤 이런 것들은 반발 계수가 0에서 1 정도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이나 어떤 물체가 삐껴 맞는 경우들, 제대로 정타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어떤 불완전 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불완전 탄성을 또 동의어로 비탄성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비탄성 충돌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왜냐면 완전 비탄성 같은 경우는 무조건 0에 대한 값이 나와야 돼요. 반발 계수 0이 나와야지만, 이 비탄성 같은 경우는 반발 계수에 대한 크기가 0에서 1 사이를 유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충돌 후 에너지 손실로 속도가 작아지는 경우가 불완전 탄성 충돌의 어떤 형태의 예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바운드된 공이나 골프가 임팩트 될 때의 어떤 부분들이 바로 대표적인 어떤 불완전 탄성 충돌의 어떤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떤 반발 계수에 대한 부분들. 앞에서 보았겠지만 반발 계수는 완전 탄성 충돌일 때는 1, 그다음에 완전 비탄성일 때는 0, 불완전이나 어떤 비탄성일 때는 0에서 1 사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고, 충돌 전에 상대 속도와 충돌 후의 상대 속도의 어떤 비율이 즉 충돌 전 두 물체가 가까워지는 속력과 두 물체가 멀어지는 속력도의 어떤 비율을 의미해 주는 것이 바로 반발 계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뒤로 넘어가 볼게요. 이와 같이 선운동의 충돌 시 반발 계수라고 보면은 충돌 후 상대 속도, 충돌 후의 상대 속도를 충돌 전 상대 속도로 나눠주게 되면은 이때 반발 계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번 연도 시험에 나온 것이 바로 수직 낙하 시의 어떤 반발 계수를 이와 같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번 연도에 처음 나온 문제 유형이에요. 수직 낙하의 반발 계수 같은 경우는 반발 높이를 낙하 높이로 나눠주는데, 이때의 루트를 씌워가지고 구해주는 것이 뭐가 된다? 수직 낙하의 반발 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반발 계수에 대한 문제들이 크게 나오지가 않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좀 주의 깊게 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여기까지 네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